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미국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방국들, 이스라엘, 캐나다, 게다가 우리나라까지도 감청했다 하죠. 정보 수집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기분 나쁘죠, 그죠? 정부는 미 국무성장관 앤서니 블링컨과 연락을 한 후 이번에 노출된 극비 서류들 중 한국 관련한 것들은 가짜 같다고 서둘러 애둘러 대놓았습니다만 글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 정부를 그토록 불신했던 것도 뭔가 알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정학적 차원에서 주목할 것은 사실 미국의 정보력인 것 같습니다. Surveillance Technology만이 아니라 소위 Human, 인간 정보 에세트들, 미국의 또는 미국을 돕는 스파이들이 러시아와 중국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러고 있겠지 싶지만 그 정도가 사실 대단합니다. 북한 간첩들이 또는 한국의 친북주의자들이 근래 뉴스에 난 것처럼 우리나라 노조 등의 산지에 있으면서 북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깊숙이 침투해 있는 듯합니다. 미국은 이들 에세트들의 신상이 밝혀져서 제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경우 미국의 정보원들은 크렘린은 물론 바그너 그룹까지도 침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정은 같은 이들이 바디 더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디코이, 유인용 미끼로 이곳저곳에 배치하여 암살 시도를 피하는 방식을 푸틴 또한 사용하고 있고 그가 어느 시각에 어디 있는지가 극비사안이라지만 미국은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푸틴이 전술적 또는 전략적 핵 공격을 하려 할 경우 미국은 그 의도를 미리 읽을 수가 있고 또한 푸틴 자신이 즉시 타겟가 된다는 것을 푸틴 자신도 짐작하고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확연히 알게 되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토록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푸틴의 진짜 아킬레스건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누구를 보내서 그를 저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러면 핵전쟁 나니까 네, 그거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일 것입니다. 즉 그의 주변에서 권력을 쥐고 호의호식하는 슬로비키, 즉 KGB와 군 출신 세력들 우선적으로 두려워한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안 보이면 그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위험을 느껴서 그들이 패닉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자기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잖아요. 한국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지만 외국 언론에는 러시아의 올리가크들이 즉 1991년 구소련 멸망 후 특히 1990년 푸틴이 등장한 후에 그를 중심으로 구소련 시절의 기존의 국가 기업들을 차지하면서 억만장자가 된 사업가들이죠. 그들이 툭 하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호텔 몇 층에서 떨어져서 의문사했다라는 기사들이 떠요. 지난 1년여 동안에 약 20여 건이 된다 합니다. 왜들 애써가면서 좁은 창문 사이로 일부러 삐져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들을 하고 그러시나 그래.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이런 정치권 내부의 전쟁에는 KGB 시절부터 잔뼈가 굵어서 이력이 난 푸틴일진데 슬로비키가 되건 올리가크들이던 푸틴 덕택에 러시아의 모든 권력과 부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과연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일까요? 반면 러시아 국민들 간의 푸틴의 지지율은 아직도 70%를 넘는다고 하는데 북한 같은 데서 김정은의 지지율이 200%다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70% 플러스의 러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년여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군이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가 드러나고 러시아의 군 장비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드러나고 지역적인 패배로 거듭하면서도 사실 푸틴이 매우 스마트한 정책을 펴왔거든요.
무슨 스마트한 정책을 펴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기에 푸틴의 아킬레스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푸틴은 철저한 계산 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해도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푸틴이 아직 토탈 모빌리제이션 총력전을 위한 군사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국력 총동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읽을 수 있고요. 그런데 3월 6일자 Foreign Affairs의 기고문을 보면 바로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즉 코네멜 경우 푸틴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같은 인해 전술식 총력전을 구사한다면 서방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직접적인 참전이 없이는 우크라이나의 국력만으로는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미국 국방부의 의견이라 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최근 노출된 미국의 국가안보 문서들이 바로 이 점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푸틴이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즉 총동원 계엄령을 안 내리는 것은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전쟁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게 가만 놔둠으로써 푸틴에 대한 불신 불만이 표출되지 하지 않게 하려는 계산이겠죠. 더구나 2024년 내년입니다. 3월에 있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80% 이상 지지율을 받으며 선출되어야 그 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고, 그래야 자기가 생존할 거라고 계산하는 푸틴이니까는요. 그러면 총동원 계엄령을 못 내리는 것은 반대로 푸틴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 70%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면서요. 여러 지정학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서양 세계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를 서서히 근본적으로 파괴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러시아 경제 파괴의 대표적인 예를 러시아의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서양 세계는 러시아의 오일 앤 가스 없이 운영되는 경제 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앤 가스, 한국말로 혈암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오일 앤 가스를 대거 대체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의 오일 앤 가스를 산다 해도 흑해나 발트해에서 유조선을 띄워서 중국으로 나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고로 아무 보험사도 그런 러시아 유조선을 보험 들어주지 않는다 합니다. 러시아의 국영석유공사 가스프롬의 사이베리안 가스 파이프라인들을 사용해서만 가능한데, 이 파이프라인들과 멀리 떨어진 수많은 유전들은 기계들이 노후화된 데다가 오일을 계속해서 펌핑하지 않으면 그 기계나 연결된 파이프들에 남아있는 오일이 찌꺼기가 되어서 아예 그 기계와 파이프들이 영구적으로 못 쓰게 된답니다. 이런 기계들이 그렇게 폐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셧다운을 할 때 고도의 노하우, 기술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과 함께 서방 기술자들이 대거 철수함으로써 그냥 방치되어 있는 현황이라 합니다. 당장 오일 앤 가스를 팔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렇다 보니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를 빼고는 서방에 비해 뚜렷한 인더스트리가 없다시피 한 러시아의 경제 인프라는 기나목으로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교육 체계는 서방의 유니버시티 제도와는 달리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는 어프렌티스 시스템, 수습생 제도가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80년대 이후 1991년 구소련 붕괴를 거치면서 교육제도는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 능력이 심각하게 낙후되었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특히 2022년 9월 부분적이나마 동원령을 거치며 30만 명 이상의 고학력 고능력 자원들이
핀란드, 카자흐스탄 등 주변 국가로 탈출 행렬을 이루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아마 익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푸틴은 총력적 총동원 계엄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인력 자원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정학자 및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도 이렇게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푸틴의 아킬레스건을 볼 수 있을지 않을까요?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러시아의 펜션 시스템, 국민연금제도의 붕괴입니다. 구소련 시대부터 러시아인들은 살인적인 노동 현장에서 살인적으로 일하고 늙어서는 나라가 주는 연금으로 크림반도 바닷가에 가서 은퇴하는 것이 꿈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 연금 제도가 소비에트 유니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도 건재한 나라이고요. 그런데 1991년 구소련 붕괴와 함께 이 정부 대 국민 간의 성스러운 계약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나마 받던 연금은 1998년 세계금융위기 때 그 가치가 50%가 증발했다 합니다. 이런 러시아를 1999년 푸틴은 떠맡은 것이고요. 원래는 100억과 무료 대중교통 이용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던 연금 제도를 예를 들어 무료로 탈 수 있다는 대중교통 수단 자체가 없어지는 등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푸틴은 연금 제도를 모니타이즈합니다. 즉 현금화한 것이죠. 이러자 러시아 국민들은 들고 일어났고 푸틴은 서둘러 정년 연장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200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에 뿌리 깊게 정착한 것이, 잘 들어보세요, 높은 고용률 플러스 연금 이꼬르 사회 안정이라는 정치 경제적 모델입니다. 즉 크렘린과 국민들 간의 성스러운 계약인 것이지요. 풀어 말하자면 일자리 주고 연금 보장하면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범사회적 계약인 것입니다. 크렘린이 러시아의 수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쓸모있거나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못 만들어도 공장은 계속 가동시키는 것도, 러시아 취업 인구의 32%가 공무원 또는 공기업 근로자인 것도, 우리 한국의 날로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를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사회계획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올리가크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근로자의 레이오프, 해고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언제 어느 도시의 호텔 윈도우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니까는요. 그리고 구소련 시대에 지어져서 아직도 많이 오지에 산지에 있는 공장 타운들에게는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경제적 타산과는 별도로 무관하게 유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근로 기회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인 것이죠. 이 성스러운 사회 계약이 러시아인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러시아의 4,600만 명 연금 수혜자들은 월 평균 미화로 약 220불의 연금을 받는데 그들 중 93%가 이 연금 없이는 당장 굶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유권자의 3분의 1이 굶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모그래픽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인구 분포는 한국, 중국, 일본, EU,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역삼각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수령자들에게 줄 연금 펀드에 돈을 부어넣을 근로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모그래픽스 현상은 시계를 거꾸로 가게 할 수 있지 않는 한 이미 결론이 나버린 미래의 현실인 것인지요. 그런데 러시아에게는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푸틴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한참일 때 소매치기식으로 정년 연장을 단행했습니다. 남자는 60세에서 65세로 여자는 55세에서 63세로요. 그런데
기가 막히다는 점은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63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의 대다수가 평생 연금에 돈을 붓고도 자신은 한 푼도 덕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게 그 계산이지요. 형편없는 의료 자원 및 시설, 수십 년간의 해로운 근로 환경,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알코올 섭취량이 더해져서 나오는 비극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러시아의 연금제도는 깊이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인들은 이 연금 약속 하나를 믿고 수십 년간 부정선거, 부정부패, 정부 태만 및 무능, 교육 시스템의 붕괴, 자유 및 인권의 탄압,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징집까지 모두 꼭 참고 흡사의 양치기가 몰아주는 대로 살아가는 양들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깊고 깊은 절대적 감정적 요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러시아의 국민연금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실로비키들과 올리가크들을 잘 통제하더라도 러시아의 연금이 무너지는 순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런 민중 봉기는 푸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논리인 것입니다. 즉 푸틴의 그리고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인 것이지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런 러시아와 중국 간의 처절한 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과연 러시아의 앞날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